네, 세 번째 차시입니다. 세 번째 차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사례들을 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2시간과는 좀 다르게 말랑말랑하고 재미있고 실제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나중에 사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아까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국가수준, 그 다음에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요거 하게 됩니다. 자, 이 환경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서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환경교육 사례 이렇게 가도 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례 그렇게 가도 되지만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쓰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범교과 학습 주제로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교육과정에 그런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들어가게 된 거는 그 전에 이제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0개가 넘었는데요. 그거를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에너지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10개 정도로만 줄이자. 그래서 줄이는 과정에서 환경교육도 중요하고 지속가능 발전도 교육 중요하니 이거를 그냥 합쳐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례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 그럼 환경교육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의 내용에서 조금 구분되는 측면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아마 점점점점점점 더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12년 정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2012년에 저희 학교에 이제 과학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노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얘네들을 쫓아낼까 말까, 데리고 살까 말까, 의사결정은 니네들이 해라. 그런데 니네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어떤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면 얘네들은 생물반 애들인데 이 백로 종류의 분포를 조사를 한 거예요. 백로가 쇠백로, 중대백로, 외가리, 황로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요 바깥쪽에는 외가리, 안쪽에는 쇠백로, 황로는 저 안쪽에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얘네들은 그래도 얘네들 너무 이쁘니까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지구과학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는 흙을 퍼가지고 그 안에 배설물이 섞여 있는 거에 염기성이 어떻고 산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해봤더니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얘네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은 물리하는 애들은 데시벨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소리가 얼마만큼 거슬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바깥쪽에서는 괜찮고 문을 닫으면 바깥쪽에서는 좀 시끄럽지만 문을 닫으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가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요. 지나가는 학생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괴로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반 정도는 데리고 살자. 반 정도는 쫓아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탐구를 잘 끝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뭐 새 전문가 데리고 와서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2년 후에 정확하게 2년 후에 현실이 된 거예요. 2015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개체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오게 됐느냐 하면
청주 지역에 무남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발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애들이 이제 이주를 해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남중이라고, 청주 남중이라고 하는 남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급식실을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배설물 떨어뜨리고 깃털 날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청주시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우리 들어온 건 청소 자주 하고 거기다 EM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 개체수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살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거 갖고 교육 프로그램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9월이 됐을 때 2015년 9월이 됐을 때 결국은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나무를 잘라요. 중간에.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 있는 그 둥지 만들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자르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제발 그 새끼들이 커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도 굉장히 사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9월에 잘라요. 조금 이른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2015년 8월 말에 영분연을 나갔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데 새벽에 카톡이 울리더래요. 전체 단톡방에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잠두봉에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 괜찮냐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아직 떨어진 새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친 새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보고 밤에 이제 거의 잠을 못 잤죠.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났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은 정말 한 몇 개체 정도만 남아 있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얘네들 쫓겨나가지고 서원대학교로 갔어요. 서원대학교 그 옆에 바로 있는데 대학교 뒤에 역시 또 산이 있으니까 여대생 기숙사 바로 뒤로 가서 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PD수첩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몇 년 후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무를 잘랐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떠돌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얘네들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 남의 그 새끼 죽는 거, 아무리 동물이지만 새끼 죽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어떻게 남한테 배려하라는 그런 교훈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속상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적 쟁점들 다루는 뭐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쟁점 탐구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관련을 시키고 진로하고도 관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페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유럽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교사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학들이 수행을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례, 뭐 신종플루라든가 혹은 뭐 코비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탐구하고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진로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든지 고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있는 페리스에서 다루었던 뭐라 그럴까요? 주제들은 전자담배,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 이거는 우리 몇 년 전에 살충제 계란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사용, 런던 올림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유전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질문을 잘 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 생활에서 어떤 탐구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쟁점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교육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NAA에서 했던 주제 기억나시죠? 그때 정의.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뭐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지만 결국은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주제 혹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생물 다양성인데요.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애는 배쩌라고 하는 애입니다. 오소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포썸이라고 하는 주머니쥐 종류이고, 요거는 이제 그레이 울프라고 하는 회색 늑대인데, 이거는 이제 세 나라가 이제 협력한 연구인데요. 이 카시스라고 해가지고 Communication about Socio-Scientific Issu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요 각각의 나라에서 좀 골칫거리인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소리는 이 배쩌는 영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었어요. 였어요라고 하는 과거형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영국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맥주 중에 에일 종류가 있잖아요. 약간 쌉쌀한 맛 내는 그 에일 종류 중에 배쩌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챔피언, 빅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4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쩌라고 하는 이름의 그 맥주가 에일이 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소한테다가 결핵을 옮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 낙농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런 그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얘네들을 발견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연구에 의해서 보면 얘가 소한테다 결핵을 옮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그건 굉장히 일부였고 그냥 소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결핵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얘가 원흉이 아닌데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나쁜 놈을 만들어 버렸고 얘네들을 죽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뉴질랜드 주머니쥐인데 이 주머니쥐 포썸은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호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비기 싫은데 얘가 뭐를 하느냐 하면 이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할 수 있는 키위의 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키위가 멸종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얘는 조그마니까 화학약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벌레들 죽이려고 살충제 DDT 써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생물 농축으로 나타나고 우리한테 영향이 온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뭐 그런 거고요. 사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레이 울프는 국경의 문제예요. 스위스에 살고 알프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 울프가 내려와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작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 프랑스에서는 얘네들을 죽이고 싶고 스위스에서는 자기네들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런 그 쟁점을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 문제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사회적 쟁점을,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도입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거는 시민과학자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Citizen Scienc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요즘은 이제 특히나 이게 SNS가 많이 발달이 돼서 제가 언제 이것 때문에 시민과학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지진 탐지하는 그런 그 앱을 설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가 징징거리는 바람에 그냥 앱을 지워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SNS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민들이 협력해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블리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블리츠는 2010년인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10년을 지났는데 2010년 아마 조금 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어쨌건 이것들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생물상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있는 충북에서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크게 처음에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바이오블리츠 성남, 바이오블리츠 곶자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의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서 어떤 생물상의 변화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하고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생물 다양성 대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지속협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충북 도청이랑 이렇게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탐사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탐사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뭔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관심을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비관찰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2010년에 진안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었고, 여기 경남 지역은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0년에 그때 제비 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하고 2017년에는 100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탐구가 된 것이 2018년에는 환경교육 한마당 세션으로 이제 가서 발표가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경남 지역에는 제비가 도래하는 그런 개체수 비율도 쭉 조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2017년에는 여기 25마리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쌍이 혹은 몇 마리가 귀환하는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17년에는 한 쌍이 귀환한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비는 왜 제비가 요즘 도심 지역에서 안 보이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일단은 건축 구조도 좀 달라졌죠. 옛날에 처마 있어서 거기다 뭐 이렇게 제비집 짓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 불가능한 주택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 나빠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제비 모니터링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제비 모니터링은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까 진안, 그 다음에 경남, 여기는 해남고등학교에서도 실시를 했던 내용이고요. 뭐 이런 것들. 여기는 과학중점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가옥의 형태, 마을의 형태, 마을 주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후지산이 잘 보이는 일본에서 후지산이 잘 보이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매년 아이들한테 후지산 그리는 이렇게 숙제를 냈다 그러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했더니 그게 10년이 모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지구온난화의 그런 그 데이터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미도 많이 알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이대의 그 행동생태연구실에서 했던 건데요. 매미 탐사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양서류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고요. 경남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원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죠. 지금 요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뭐 로드킬 막자 이런 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 되면 얘네들 어느 지역에 나타나나 이런 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시민과학의, 첫 번째가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그 시민과학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학습의 맥락으로 도시를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요건 런던 사례로부터 출발을 할까 합니다. 이 런던에 가면 런던 커리큘럼 이렇게 치시면 런던 커리큘럼이 나타납니다. 요건 이제 런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해가지고 런던을 맥락으로 사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과학에 대해서 아이들 뭐 교육하는 프로그램, 사회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런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요 사례를 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서울 커리큘럼, 뭐 부산 커리큘럼, 그 다음에 뭐 청주 커리큘럼, 통영 커리큘럼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역화 교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심으로만 가르치도록 돼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들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영어, 과학, 미술, 디자인, 역사, 종교, 지하철 가기, 런던 불밝히기, 런던 다시 짓기. 그러니까 런던 불밝히기 같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가로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런던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가로등 정비한다 그러면 쫙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 예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에 있는 그런 그 가로등들을 조사를 하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변화 과정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하철 마찬가지죠. 지하철도 우리가 알기로 그 지하철이 도입이 된 게 한 150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하철 중에는 150년 돼서 정말 좁고 그 석탄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선진화된 곳도 있고 뭐 그렇고 현대화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구조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기 정화 장치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뭐 미술, 무용, 영어, 지리, 역사, 음악, 과학, 그 다음에 스템, 그래서 스템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앤 매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융합교육이죠. 스팀 교육. 우리나라는 여기다 A 하나 더 넣어가지고 A는 아트예요. 그래서 이 아트는 리버럴 아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문적이거나 혹은 예술적인 게 들어간 거를 이제 스팀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냥 스템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스템 유닛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6개 정도 지금 예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다리들 또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 다리 보면서 거기에 디자인하고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의 흐름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빨리 흐르고 어떤 지역은 늦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실험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늦게 흐르는 지역이면 그 안에는 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주변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생물, 화학, 뭐 수학 이런 내용들 쭉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융합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거가 시에서 거기는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이거 숭신여고 이거 좀 된 프로그램이에요. 푸른 경기 21 이렇게 요즘 돼 있지 않거든요. 지속협인데 여기 이제 그 숭신여고에 있는 김강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계해 가지고 커뮤니티 매핑 해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매핑은 미세먼지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초창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작 프로그램으로 너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계속해서 조금 지나간 프로그램이지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좀 뭐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커뮤니티 매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위험한 곳은 어디고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어디가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디를 좀 개선을 하게 되면 중간에 안 멈추고 다 돌 수 있고 어디를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길은 좀 요 차선을 좀 바꿔가지고 하면 자전거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녹색 장터가 어디에서 열리는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랑 지역사회랑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제가 쭉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례로 끝나기보다는 여기에서부터 좀 더 나아가서 그 좀 더 다른 측면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그게 실제 변화를 만드는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성대골 에너지 전환 리빙랩이라고, 여기 이제 성대골은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요. 서울에 굉장히 열악한 지역, 노량진 옆에 성대시장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처음 시작은 성대골 도서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대골을 그 에너지 전환 마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전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갖고 이제 에너지 제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됐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빙랩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리빙랩은 여기 안에 이제 이 성대골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10대부터 70대까지 마을 연구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 어떤 소규모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사례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에너지 전환 리빙랩 포럼 그래서 여태까지 좀 했던 활동들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 성대시장 코리 옆에 성남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 2명이 이 전환센터에 이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역 현황 조사를 했어요. 사실 이 성남고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들을 좀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닌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이 학생 둘은 뭐를 했느냐 하면 지역 현황을 조사하는데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계실까? 만약에 기후변화가 좀 문제가 됐을 때 좀 타격을 많이 입으실 만한 분이 누가 있는가? 혹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슬라이드가 많은데 요 정도로만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황 조사를 한 이유는 이게 전환센터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전환이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독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찾아가 가지고 어려움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터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답니다. 내가 6.25도 견뎠는데 이거 못 견디고 살겠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금들이 나오는데요. 그 연금들이 여러 개가 중복해서 나올 경우에는 다 받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제일 많은 거 하나만 받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생활하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통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제안들 여기 이제 얘기가 됐던 것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에너지 바우처, 그 다음에 보일러 고쳐주는 거, 도배 장판 뭐 고쳐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좀 더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환경 교육도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이 좀 시도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 범주인데요. 이거는 학교 전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 전체 혹은 기관 전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학교 전체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것을 우리 지역 전체적인 활동 혹은 우리 기관 전체적인 활동 이런 걸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는 좀 가져가셔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의 지속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Sustainable Schoo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Sustainable School Initiative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2003년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시작이 되기 전에 지속 가능 위원회는 있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뭐 그 사이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지향을 할 때는 모든 영국에 있는 학교를 지속 가능한 학교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토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진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영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속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8개의 도어웨이를 찾아낸 겁니다. 이 도어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게 도어웨이예요. 출입문. 이게 도어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진입로도 이제 도어웨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입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데요. 이 지속 가능성을 향해 가는 데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는 한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앞문도 있고 강의실 같은 경우는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개의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입로를 8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식과 음료, 그리고 에너지와 물, 그 다음에 여행과 교통, 그 다음에 구매와 폐기, 그리고 빌딩과 그라운드, 그러니까 빌딩과 운동장, 그 다음에 포용과 참여, 그리고 로컬 웰빙, 글로벌 디멘션. 요 8가지 정도를 설정을 했고 이제 시작은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우리가 뭐 먹나, 우리 급식으로 뭐 사용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푸드 마일리지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에너지 문제 혹은 물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우리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뭔가라고 하는 걸 좀 찾으시고 그 쟁점들을 우리가 지속가능성으로 그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그런 그 아주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진입로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니셔티브는 2010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10년 이후에는 정부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내용 이제 번역해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푸드 앤 드링크와 관련된 거는 모든 학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음료의 모델이 되는 공급자가 돼서 식음료 공급 시 환경과 사회적 책임, 동물 복지를 고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실 여기 이것만 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 보면 뭐 환경과 사회적 책임, 동물 복지, 로컬 생산되는 재료, 뭐 이런 내용, 건강한 거, 그다음에 지역,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지속가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어떻게 겹치는가라고 하는 거를 봤더니 시작은 식음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영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건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좀 범주화한 거죠. 학교 안에서 학교 전체적인 접근이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학교 전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약간 범주화해서 학교를 크게 한 3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습 과정, 학교 정책과 조직, 학교와 외부와의 관계.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와 학교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관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나라들의 생태학교와 지속가능한 학교들을 좀 분석을 해갖고 이제 이런 범주들을 뽑아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 근데 사실은 이 준거를 뽑을 때 시작을 뭘로부터 했었느냐면 생태학교, 환경학교 뭐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례로는 환경교육 시범학교, 옛날에는 환경교육 시범학교가 아니고 환경보전시범학교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숲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들 지금 보면 다 우리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나 환경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종의 우리가 그 좋은 환경교육 혹은 지속가능한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냥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일본의 렌코우지 소학교, 이건 제가 가지는 않았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다른 박사님이 이제 가신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렌코우지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마 지역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지역에 서울 근처에 있는 뉴타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마시가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너구리 대작전, 폼포코 대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아마 비디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배경이 됐던 데가 타마시예요. 이 타마시에서 이제 거기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있던데 서식지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담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쨌건 여기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지역 탐험하고 체험 중심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전체적인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계열을 쭉 세워서 처음에는 뭐 이제 재밌게 시작을 하지만 뭐 3학년 때는 지역의 상점이나 시설에서 직업 체험하고 탐구하고, 4학년에는 강 탐구하고, 5학년에는 마을 숲에서 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네스코 학교하고 교류하고, 6학년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들을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를 쭉 지났을 때 요것들이 좀 잘 연계가 돼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학교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타마 다이치 소학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쭉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그 아이 안에서 내면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아동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OECD 교육 2030 프레임에서 거기서는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표현을 썼었죠. 거기에서 보면은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결국은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동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의 주체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OECD 2030에 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활동들에도 결국은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런 앞에 앞에 있는 랭코우지 소학교하고 여기 있는 타마 다이치 소학교의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주로 이제 탐구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설계하기 나름이죠. 탐구하고 이해하다가 결국 쟁점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학교 전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캘린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EST 캘린더가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냥 날짜 쭉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보여주는 수준이어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국 사례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과 녹색의 날, 아까 도어웨이 설명을 드렸죠. 진입로. 근데 그거를 이제 건물과 운동장으로 삼고 요거를 외부에 있는 건축협회 같은 데가 여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혹은 환경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협업해서 학교 교육을 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녹색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 혼자만 애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 혹은 기업이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과 교육에 있는 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교의 혹은 교육청의 교육 주체들이 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조금 더 의미화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교 안에 구성원들만 하는 그런 수업보다 훨씬 더 교육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ABE라고 하는 이런 건축 관련 단체가 이거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인공환경,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주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가지로 연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하는 첫날을 녹색의 날로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루 행사, 뭐 녹색의 날, 환경주간, 뭐 지속가능한 주간, 지속가능 발전교육 주간 이런 걸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했던 거 전시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독립된 이벤트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교과하고 좀 연계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아이디어예요. 요거는 학교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하고 좀 연계를 가질 때 그냥 아이디어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사실 학교가 아니어도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거라서 예, 보여드립니다. 이건 녹색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뭐 교장 선생님이 초록색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초록색 양말 신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웃긴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 영국의 학교를 하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독서의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파자마 입고 이따만한 곰 안고 저희 방문 이렇게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다 누워서 앉아서 다 잠옷 입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좀 전에 있었던 내용들 쭉 정리한 내용인데요. 번역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학생들은 가능하면 자가용 안 이용하고 녹색 옷, 모자, 양말 이런 거 입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뭐 동영상 자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단열재 중요성 배우고 다양한 단열재 탐색하고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을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점심에는 로컬 푸드로 만든 점심 먹고, 네. 네. 뭐 여러 각각의 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쭉 연계한 거고요. 여기 이제 CABE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CABE 여기 그린데이 뭐 이런 거 치시면 거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국어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은 꼭 수학 아니고 국어 아니어도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디어 조금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요거 거의 마지막 사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자, 요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청주 지역이고요. 여기에서는 구룡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건 그 구룡산 자락에 있는 이 학교에 SH 학교에 이 숲 놀이터를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이제 숲 놀이터를 지어주는데 이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그러니 이 혁신학교에서 요거를 교육과정하고 좀 연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6학년 선생님들 8분이 그래 그거 재밌겠다 하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숲 놀이터를 설계를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이거를 수업이랑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좀 환경교육이나 혹은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행이 된 거고요. 파트는 뭐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 안에 8명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국어, 도덕, 과학, 체육, 미술, 창체 뭐 이런 것들 쭉 다 연계가 되고 이 사례는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설계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아이들의 학습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시작하게 된 건데요. 뭐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왜 놀지? 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놀지? 라고 하는 거 조사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놀지? 이런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놀이터 우리한테는 놀 공간이 필요한가? 더 필요한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고민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내가 바라는 놀이터를 한번 했으니 그럼 숲이 바라는 놀이터는 어떤 걸까?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는 과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6학년에 이제 생물과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와 환경.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구룡산과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끝났을 때쯤에는 아이들이 아이들 중에 선생님 여기다 놀이터 안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 우리가 자연을 개발하거나 할 때 이거를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개발을 한다면 얼마만큼 건드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은 벤치마킹 좀 다니고 공청회도 하고 안도 만들고 의견 조사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아이디어 내 가지고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고민했던 그 흔적들입니다. 예, 설계했던 거. 그래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재밌게 들어간 게 집 라인 같은 거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애들이 어디 갔는데 그게 모험 놀이터에서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 중에는 저것 때문에 너무 나무를 많이 자른다고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금 괴로워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례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설계와 학습이 연계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앞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위하는데도 우리 같이 나갈까? 그래갖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갈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이 구룡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잘 수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냥 놀이터, 놀이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아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좀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아주 작지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 사례이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촛불 집회, 그 힘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그 이후의 활동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그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해결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질문들 요거는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가 하는 교육이나 문화 활동의 실제 속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가 가장 적합할까? 어떤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드니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거 만들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17개 목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만 하지 말고 좀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요거는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일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제공하거나 혹은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